경제를 보다 쉽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KRB 경제연구소의 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 4분기 가계신용을 살펴보고 9월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상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청하시는 여러분께 여러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및 지식을 위해 가계신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그리고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분류되는가에 대해 복습하고 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신용이란 무엇인가? 가계신용은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 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하여 가계신용이라고 합니다. 가계신용에서 금융기관은 1금융권, 2금융권, 보험, 증권, 기금을 모두 포함하고 카드 현금 서비스 및 카드론 등도 포함합니다. 판매신용은 할부 등 모든 외상거래를 포함하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백화점 등의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계신용을 알아봄으로써 가계부채 수준 등을 알 수 있고 가계의 금융부담, 소비 위축, 경기 침체 등도 짐작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포괄 범위의 차이 등으로 자금 순환 동향상 개인 부문 금융부채 규모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금 순환 동향에서 개인에는 가계뿐 아니라 개인, 기업,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분류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뉩니다. 일반은행은 예금, 대출, 지급 결제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5대 시중은행, 2대 외국계 시중은행, 3대 인터넷 전문은행을 포함합니다. 5대 시중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그리고 대구은행이 추가되었습니다. 외국계 2대 시중은행은 SC제일, 시티은행이고 인터넷 전문은행은 토스뱅크, K뱅크, 카카오뱅크입니다. 지방은행은 특정 지역을 주 영업구역으로 삼는 은행으로 각 시 단위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은행 등 5개 은행이 있습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외국은행이지만 국내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반은행으로 간주하는 은행입니다. HSBC,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이 있습니다. 특수은행은 일반은행이 자금을 공급하기 어려운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개별 특수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 등이 특수은행입니다. 다음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입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 예금, 종합금융회사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상호저축은행은 특정한 지역에서 서민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 업무를 하고,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저축 편의를 제공하고 상호 간 공동이익을 추구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이 포함됩니다. 우체국 예금은 민간금융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편 업무를 하는 창구를 금융창구로 활용하는 국영금융입니다. 종합금융회사는 가계대출, 보험, 지급결제 등을 제외한 기업 금융 업무 대부분을 하는 곳입니다. 증권중개와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하고 줄여서 종금사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기타 금융기관입니다. 기타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 리스회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취급 여신 전문 금융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벤처캐피탈, 증권금융회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적 금융기관이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같은 기능에 맞게 설립 운영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밑지식 알아보기였습니다. 2024년 3, 4분기 가계신용 발표가 11월 19일에 있었습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총 잔액은 1913조 8천억 원이며 가계대출 잔액 1795조 8천억 원, 판매신용 잔액 118조 원입니다.
전분기 말 대비 1%가 증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9%가 증가한 것입니다. 전분기 대비 18조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35조 4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795조 8천억 원이고 전분기 말 대비 16조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34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판매 신용 잔액은 118조 원이고 전분기 말 대비 2조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는 1조 3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 4분기 가계 신용 잔액이 1895조 8천억 원이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8조 원이 증가하여 지난 2002년 관련 통계를 공표한 이래 최대 규모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계대출 중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시겠습니다. 기관별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19조 4천억 원이 증가하여 1112조 1천억 원, 기타 대출이 3조 4천억 원이 감소하여 683조 7천억 원이며 이를 합산하면 총 가계대출 잔액 1795조 8천억 원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은행이 짧은 기간 돈을 빌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금이고 이를 요구불 예금이라고 합니다. 은행의 총 부채 중 이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이 예금은행입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을 합쳐서 예금 취급 기간이라고 하고 예금 취급 기간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1263조 4천억 원입니다. 예금은행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959조 2천억 원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720조 5천억 원, 기타 대출이 238조 6천억 원입니다. 지난 6월 이후 1분기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22조 2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가계대출 중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의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예금 취급기간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1263조 4천억 원이고 앞서 살펴본 예금은행의 총 가계대출이 959조 2천억 원, 지금 살펴볼 비은행 예금 취급기간의 가계대출 잔액은 304조 2천억 원입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특정 지역의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입니다. 신탁, 우체국 예금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304조 2천억 원이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04조 9천억 원, 기타 대출이 199조 3천억 원입니다. 3, 4분기에 주택담보대출은 9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대출은 2조 6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계대출 중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입니다. 가계대출 총액은 1795조 8천억 원 중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532조 4천억 원입니다. 기타 금융기관은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리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신기술 사업금융을 취급하는 여신 전문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공적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정책적 목적으로 각 기능에 맞게 설립된 기관입니다. 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투자공사 등이 있습니다. 기타 금융기관의 총 가계대출 잔액은 532조 4천억 원이고 주택담보대출이 286조 6천억 원, 기타 대출이 245조 7천억 원입니다. 기타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3, 4분기 3조 7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대출은 1조 2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9월 이후 10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의 정책대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월에는 5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10월에는 3조 9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월 주택담보대출은 3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대출은 3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은행 재원으로 집행되면서 통계에 반영되었고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바지 대출 증가 확대가 되고 난 뒤 10월에는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39조 5천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의 은행 가계대출 잔액 변화 추이입니다. 1월 말 잔액 1098조 4천억 원에서 10월 1139조 5천억 원, 총 41조 1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월 말 잔액 855조 3천억 원에서 10월 말 900조 3천억 원, 총 45조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대출은 1월 말 241조 9천억 원에서 10월 말 238조 1천억 원, 총 3조 8천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은행 가계대출의 잔액은 3월 말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뿐 계속해서 증가하였고 10월까지 41조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9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여러가지 규제 및 정책적 대출 규제가 이루어져 9월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건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시겠습니다. 10월 은행 가계대출 3조 9천억 원 증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 2조 7천억 원 증가로 전 금융권 합계 6조 6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제2금융권의 상호금융은 9천억 원 증가, 보험에서 5천억 원 증가, 저축은행 4천억 원, 여전사 9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만 1조 원이 증가하는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 금융권 합계 가계대출은 2022년에는 8조 8천억 원이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10조 1천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 10월까지 34조 5천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줄어든 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이 정권이 가계빚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무색해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7월 시행 자체도 늦은 것인데 아무 예고도 없이 시행을 2달 더 늦추게 되니 정책 시행 전 수요가 몰리면서 3, 4분기 가계빚이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권의 3, 4분기 석 달 동안의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19조 9천억 원을 넘어섰으니 이는 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10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3조 6천억 원 증가하였으니 정책 시행 전 폭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DSR 시행한 뒤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 전체 가계대출은 9월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빚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동산 부양 정책에 힘을 보태고 가계빚을 더욱 늘리는 데 동조한 것이 한국은행의 이중성입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겉과 속이 똑같은 검은 짐승들이라면 한국은행은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 불일치의 표범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를 사자성어로 표리부동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를 해왔지만 그 경고들은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를 쓸데없는 호들갑으로 매도하거나 작은 위기를 크게 부풀리는 침소봉대 정도로 생각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인식은 디레버리징을 해야 할 때 오히려 정책자금 대출을 풀어 가계대출 증가를 더욱 부추기는 일에 힘을 실어주었고 매번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를 갱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가계부채는 한국 금융의 최대 위험 요인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가계의 소득 증가보다 가계 지출의 증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소득 증가의 부진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해도 그것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등을 감세시켜주는 것이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말로 시민을 속인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민의 소득이 높아져야 지출하는 돈도 많아지는 것이고 지출하는 돈이 많아져야 자영업자도 기업의 소득도 커지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소수의 기득권을 대변하는 기레기들이 떠드는 대로 세뇌되어 그들의 논리에 따르는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바로 그런 삶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가계부채는 이제 장기적인 내수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 양극화를 더욱 깊게 만들 것입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는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수는 강력한 침체이고 수출도 부진하며 앞으로 수출 부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인데 어떻게 국내 총생산이 상승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GDP 대비 가계부채의 상승은 당연하게 벌어질 일입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트럼프 재집권 시대 펼쳐질 정책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 재집권 시대는 상수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우리가 이를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그때그때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지금의 정권이 트럼프 재집권 시대에 대응하는 역량이 충분한가? 의지는 있는가? 능력은 충분히 발휘될 것인가? 이런 모든 사항을 고려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트럼프 재집권 시대의 근본적인 해결은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쓰나미와 같은 재해, 그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응하는 방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지 주어진 환경 안에서만 임시 방편으로 대응책을 모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결국 우리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사회 문제, 나아가서 국가의 문제에 무관심하면서 남들의 노력에 무임승차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가장
가장 저열한 자들에게 지배받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라도 바뀌어야만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기득권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오늘은 3, 4분기 가계신용과 은행권 가계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셔서 영상을 많은 분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RB 경제연구소의 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